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코로나로 굉장히 우리가 오랫동안 서로 고생하면서 지냈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염려 덕분으로 아주 잘 지내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상담실에서 상담하는 내용을 중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상담사를 중심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매월 몇째 주죠? 둘째 주 목요일.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우리 10,000명을 대표해서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저랑 같이 이렇게 같이 하면서 수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상담사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상담의 문제는 게임만 하는 우리 아이 어쩌면 좋을까요?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희가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은 아주 다양한 상담 사례들이 들어옵니다만은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우리 아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어떡하면 좋아요. 또 어떤 집에서는 아이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아내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내는 아주 조금이고요. 대부분은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는 엄마들의 고민이 제일 많고요. 간혹 아빠들이 게임을 많이 해서 고민인 그런 집도 있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초점으로 두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야, 우리 집하고 너무 좀 비슷한 풍경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이들이 막 헤드셋을 쓰고 막 뭐라고 하면서 뭐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특히 사춘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중고등학교 있는 집에서 밤늦게 막 뭐라고 뭐 난리를 쳐서 무슨 싸우고 있나 하고 보면은 네, 게임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또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느라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할 일도 안 하고 게임만 하는 자녀들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은 공부도 하고 자기 할 일도 하고 조금 게임을 하면 괜찮은데 너무 게임하는 시간이 많고 또 때로는 대부분 학교를 못 가거나 학교를 중단하거나 또는 가족들과 관계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게임만 하는 이런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고민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드는 부모들의 마음으로서 특히 엄마들은 어떤 감정이 듭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못됐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난 엄마 자격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아이를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킬까? 뭐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을까? 하고 굉장히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나는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엄마인가? 나는 무능한 엄마인가? 이런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이 심해져서 너무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아이가 게임을 많이 하는 것은 첫 번째, 부모의 잘못이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물론 부모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내 탓이라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엄마 탓이다. 부모 탓이다. 부모가 잘못해서 아이가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우리 탓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 아이를 돕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아이가 저렇게 망쳐진 게 아니라 아이는 모두 기질이 다릅니다. 아이들이 어때요? 뭐 3명 있으면 애들이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네, 다 달라요. 어쩌면 한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인데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다 성향도 다른지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이 지문처럼 우리의 이런 지문이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고난 본인만의 기질을 가지고 다 태어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기질을 한 4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4가지 정도로 아이들의 기질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순한 아이예요. 이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순해요. 그냥 잠도 그냥 먹고 자고 그런 애기들 있죠. 별로 손이 안 가는 아이.
자라면서도 뭐 그냥 순해요. 엄마가 별로 손볼 게 없고 그냥 학교도 잘 다니고 뭐 그냥 잘 적응하는 그런 아이들은 타고날 때부터 순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몇 프로? 약 40% 정도 아이들은 좀 순한 기질의 아이들로서 타고납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여러 아이들이 있으면 어때요? 유별나게 아기 때부터 까다로운 아이가 있죠. 한 번 울면 아그라그 쓰면서 울음을 안 그치고 막 얼굴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도 악을 쓰면서 울고 한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고집을 부리고 이런 아이들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약간 까다로운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떡하죠? 우리 아이가 딱 그래요. 우리 둘째가 딱 그래요. 우리 셋째가 딱 그래요. 막 이렇게 엄마들이 마구마구 그 아이가 생각이 날 거예요. 맞아요. 우리 셋째가 그래요. 둘째가 그래요.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탁월하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요, 바로 이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굉장히 키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잘 관찰하고 이 아이들 안에 독특한 그 기질을 잘 이해를 해주면 이런 아이들은 아주 천재적인 어떤 창의성과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까다로워? 난 엄마가 너 키우느라고 미치겠어.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 아이 안에는 엄청난 보석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까다로운 아이가 한 10%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좀 느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뭔가 좀 한 박자가 느려요. 그죠? 좀 이해하는 것도 조금 느리고 발달하는 것도 조금 느리고 그리고 뭔가 말할 때 대답도 한 박자씩 늦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처럼 성질이 급한 엄마가 이렇게 좀 느린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가 너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 대답을 안 해? 너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해?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네, 제가 많이 그랬답니다. 우리 딸이 좀 약간 느린 그런 스타일의 아이였는데 이 성질 급한 엄마한테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제가 너무 미안해요. 우리 딸 보고 있으면 미안합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느린 아이들이 있고요. 이게 한 15% 정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복합형 아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제 복합한 기질이 순할 때도 있고 까다로울 때도 있고 약간 느릴 때도 있고 이게 좀 섞여 있는 아이들이 한 35%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잘못해서 내 아이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안 자라는 거 아닌가라는 죄책감을 내려놔라.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게임을 할까?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환경이 바뀌었죠. 그죠? 우리가 자라나는 환경은 굉장히 밖에서 뛰어놀고 자연과 더불어 친구와 더불어 뭔가 밖에서 하는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성장했던 시절이었다면은 이 아이들은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가 있는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삶의 경험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고 컴퓨터와 우리는 하나의 몸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계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왜 게임을 하니 이것은 너 몸과 네 마음을 분리시켜.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에 대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왜 게임을 애들은 할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게임은 우리 뇌에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발생하면서 굉장히 쾌감 호르몬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쏟아지는 효과를 줍니다. 그러면 이 도파민이라는 이 호르몬은 언제 쏟아지냐면은 굉장히 기대하고 흥분하고 뭔가 내가 이거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딸 것 같아. 뭐 이거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라는 어떤 기대를 할 때. 그럴 때 막 확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중독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뭐냐면 바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모든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무슨 모든 중독의 그 중독을 일으키는 모든 대표적인 호르몬은 뭐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은 한번 이제 경험을 하면 너무나 강력한 경험을 주기 때문에 계속 뇌는 그 강력한 경험을 기억하고
그 경험을 계속 추구해요. 그런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한 1부터 10까지 중에서 한 8 정도 뇌가 도파민을 경험을 했어. 게임을 통해서. 그러면 이 뇌는 8이라는 도파민의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또 이 8을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8보다 더 원해요. 8보다 더 높은 경험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첫 번째 충족됐던 그 경험에서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 더 강렬한 자극을 계속 원하게 돼요. 그래서 뭐 야동 중독이든 이 게임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무슨 중독이든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른 게 아니라 더 강력한 쾌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중독성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게임은 뇌의 그런 강력한 쾌감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계속 게임을 하게 된다. 중독성이 그래서 강하다. 이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게임은 굉장히 경쟁이나 성취감을 높여주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그 뇌가 이제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는 시기예요. 뇌가 아주 어수선하고, 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다 부숴놨을 때 어수선하죠. 그런 것처럼 마치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 지어질지 알지 못하는 상황처럼 매우 어수선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은 내가 누구인지 자기를 알아가기 위한 그런 질문도 많이 하고요. 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어떤 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고 뭔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모호한 시대예요. 근데 우리 뇌는 내가 안정감을 굉장히 얻기를 추구하거든요. 뭔가 내가 안정돼야 돼요. 근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공부나 성취감이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아주 일부 아이들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내가 누구인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요. 이 뇌 자체가. 그런데 가장 빠른 게 뭐예요? 바로 게임인 거예요. 게임은 어때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성인지 뭐 몇 살인지 어른인지 아이인지 내가 어디 사는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이런 것을 아무것도 밝히지 않아도 이 게임 세계에서는 내가 레벨만 업이 되면, 내가 여기서 게임에서 승리만 하면 내가 그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확신과 자기 인정,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중독성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게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게임에 그렇게 몰입하게 되고 자기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몰입하게 되는 이런 특성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현실에서는 굉장히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끼리도 이런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어렵고, 왕따 문제도 있고, 학습을 못 따라가서 어려움도 있고, 뭐 이런 성격적으로 잘 어울리지 못해서 어려움도 있고, 이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인간관계라든지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든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소하지 못했을 때 그런 뇌는 이제 굉장히 불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안정을 추구해요. 그러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안정감을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 불안을 걷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강력한 자극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가장 단순하고 빠르고 아주 직진적으로 빨리 효과를 가져온 게 뭐냐면 바로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게임에 몰입할 수밖에 없고 게임에 이렇게 중독성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럼 우리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일단은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죠. 일단 상담센터라든지 정신건강 전문기관이라든지 게임 중독 게임 중독 예방센터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의 지원이에요. 왜냐하면은 가족이 이 아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관심을 가지라니까 혼내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관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학대고 굉장히 문제를 더 일으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좀 유도하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멘토 활동이라든지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규제, 일정 시간을 규제를 한다거나 다른 취미와 균형을 맞춘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대처, 본인의 문제를 인식하고 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좋은데, 대부분 아이들은 그렇게 고민은 합니다. 모든 아이들도 다 고민을 해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분이 이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잘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거지만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상담실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아이하고 대화할 수 있는데 뭐하러 저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가족이 해결할 수 있는데 뭐하러 저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이미 해결을 하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부모가 청소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좀 다른 프레임으로 아이에게 아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를 바라볼 때 내 감정, 아이에 대한 내 감정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나는 이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를 볼 때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 내 감정이 어떤 건지를 인식해야 돼. 아, 내가 이런, 아이가 게임할 때 이런 감정이 내게 있었구나,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이거 인식하는 거. 세 번째로는 그 감정 밑에는 우리에게 좌절된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나의 어떤 욕구가 좌절돼서 이런 화라는 감정이 올라오는가, 이런 내 좌절된 욕구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실과 감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럼 먼저 아이가 막 미친 듯이 게임을 하고서, 야, 그거 쏴 죽여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랬을 때 막 엄마는 막 열이 막 이만큼 뻗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 막 저걸 어떻게 해? 막 이렇게 내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미친 듯이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를 봤을 때 내 감정이, 여러분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까? 네, 여기는 제가 이렇게 색깔로 감정을 여러 가지로 해놨는데, 이 빨간색의 감정은 뭐냐면은 우리가 밖으로 표출되는 불편한 감정들이에요. 열받고 억울하고 황당하고 어색하고 얄밉고 서럽고 불안하고 실망스럽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내가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감정들이거든요. 그런데 파란색, 이 밑에, 빨간색 밑에 쪽 부분, 뭐, 이런 색 부분은 일단 내면으로 들어가는 불편한 감정이에요. 내가 표현은 잘 안 하는데, 내면에서 느끼는 불편한 감정들. 굉장히 허탈하고, 막막하고, 무섭고, 불쌍하고, 막 이런 감정들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불편한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은 우리가 너무 신나고, 뭐, 열광하고, 막 재미있고, 기쁘고, 내가 자랑스럽고 이랬을 때 느끼는 표출되는 감정들, 밖으로 표출되는 감정들. 그리고 초록색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막 내가 이렇게 표출하진 않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는 아주 편안한 감정들, 제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막 미친 듯이 게임에 몰입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막 그냥 히키코모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비슷한 감정들이 떠오르겠죠. 막 열받아.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저럴까? 막 화가 나. 그죠? 저 걱정돼. 저래갖고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때요? 막 안타까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조급한 마음. 저러다가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아이의 인생이 망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조급한 마음. 그리고 어때요? 막막해.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도와야 될까? 내가 손댈 수가 없다. 그리고 한심해. 인생을 저렇게 살았고 어떻게 될까 얘가. 얘 한심한, 또 좌절스러워. 부모로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좌절된 마음. 그리고 슬퍼.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된 감정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아이를 보면서 느껴지는, 굉장히 내가 화가 나고 분노해서 느껴지는 감정들, 기본적인,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비슷한 감정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아이의 컴퓨터 하는 상황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뭘 해야 돼요?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지금 이렇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아이에 대해서 걱정이 되구나. 내가 지금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있구나. 내가 지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구나. 내가 지금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 너무 막막하구나. 이게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구나 라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그리고 알아차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위로 올라오는 이 감정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의 좌절된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어떤 욕구가 좌절돼서 이렇게 내 위로 감정이 이렇게 화나는 감정, 분노하는 감정, 억울한 감정, 뭐 슬픈 감정, 이런 감정이 왜 올라오는가? 나의 숨어있는 욕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욕구가 무엇인가? 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과 감정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이라는 건 뭐냐면은 현재 아이가 게임을 하는 모습, 상황, 이것은 사실이야.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 근데 이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상황이라고 그래요. 사실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화가 나는 건 뭐예요? 이 상황을 보고 뭐래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또 게임하고 있구나. 너 숙제는 다 했니?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너 생각이 있니 없니? 너 한심하다 한심해. 그러다 너 대학도 못 가겠다. 너 취직이나 하겠니? 너 인생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너 폐인처럼 살래? 막 이런 식으로 어때요? 내가 이 아이는 그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상황인 것이 이것이 사실의 팩트야 팩트. 근데 그 상황을 보고 내가 오만 가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그러면서 내가 화를 일으키는 거죠. 감정을 이렇게 여기에 몰입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내 생각이 내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이가 게임하는 것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게임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나를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더 맞아요? 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상황을 보고 저러면 안 돼. 너는 그러면 안 돼라는 내 생각이 내 감정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화나게 한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화나는 이유가. 그럼 우리가 이제 내 좌절된 욕구가 뭐가 있을까? 이것을 보면 어때요? 우리 안에 이렇게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좌절된 욕구가 뭐가 있을까? 아이가 게임만 하고 있어. 그러면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말해도 말도 안 해. 대답도 안 해. 나가! 문 닫아! 됐다고 안 했어! 막 신경을 막 빡빡 내잖아요. 그래서 대화 단절되죠. 소통이 안 되죠. 그럼 나는 아이하고 소통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데 소통이 안 돼. 이게 내 욕구의 좌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아이가 좀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자기 인생을 뭔가 설계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내 욕구가 좌절되죠. 또 뭐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또 도전하는 삶을 안 사는 것 같아.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나는 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좌절됐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내 감정을 일으키면서 그런 내 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 감정 밑에는 내 욕구가 숨어 있다. 또 그 욕구 밑에는 나의 신념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오늘은 신념까지는 다룰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신념이 숨어 있고 그 밑에는 또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복잡한 프로세스 속에서 내 감정과 생각이 융화되면서 어떤 내가 표출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의식의 발달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의식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박사님이 데이비스 호킨스라는 박사님이 우리의 의식에는 다 우리 안에는 등불이 있다. 등불이. 이 룩스가 있는데 20룩스부터 700에서 1000룩스까지 쭉 의식의 불을 이렇게 밝혀놨어요. 밝혀놨는데 가장 밑에 우리 의식의 가장 밑으로 떨어지는 의식이 몇이냐면 20룩스야. 그때 느끼는 우리의 의식 수준은 뭐냐면 수치심이라는 의식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때 느끼는 감정은 굴욕감. 그리고 그때 보이는 행동은 잔인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자라든지 무슨 살인이 일어난다거나 큰 사고가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생길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대부분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냐면은 그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자극했을 때, 모욕감을 주고 수치심을 자극했을 때 이런 사고가 대부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서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아픈 정서, 가장 어두운 정서가 뭐냐면 바로 수치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수치심을 건드린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 같은 거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지. 너는 어디 가서 청소나 해라. 너는 어디 가서 남의 뭐나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너 같은 건 낳지를 말았어야 돼. 막 이런 부모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에게 이런 존재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런 부모로부터 이런 언어를 들었을 때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완전히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돼.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나 같은 것은 이 세상에 필요 없어. 난 자살하고 말 거야. 나는 아무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러면서 자살을 선택한 거예요. 수치심 밑에가 자살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로는 쭉 보면은 깨달음까지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이한테 공부를 잘하게 하고 게임을 안 하게 하고 뭐 뭔가 긍정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의식 수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존심 이하로 떨어진 내 불이 그 밑으로 떨어질 때는 아이들은 어떤 긍정적인 행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식의 불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의 불이 이게 좀 밝아져야 되는데, 그 의식의 불이 긍정으로 갈 수 있는 그 키워드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용기라는 거예요. 이 용기라는 의식 수준은 200 룩스를 그 불빛으로 하면 200 룩스에 달하는 것인데, 이 200 룩스의 불, 용기라는 불이 켜져야만이 우리 모든 인간은 긍정적인 어떤 활동을,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얘가 뭐 공부를 안 하든 게임을 하든 무슨 엄마 아빠한테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 아이가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용기라는 의식의 전환점의 스위치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이들은 절대로 이 위로 더 긍정적인 의식의 레벨로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물론 잠깐씩 올라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의 이런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를 느끼고 욕망이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을 느끼고 슬픔에 사로잡혀 있고 무기력하고 죄의식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이런 낮은 레벨의 어떤 내 불이 약해져 있을 때는 어떤 긍정적인 행동도 할 수 없고 뇌가 이 전전두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학습을 아무리 공부를 책을 보고 있어도 전혀 머리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이것은 이제 편도체 납치라고 하는데 심리학 용어로는 내 편도체가 납치당해 있기 때문에 이 전전두엽, 사고하고 판단하고 이성적인 어떤 판단할 수 있는 뇌가 이렇게 꺼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책을 보고 있어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뇌에 전혀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 너는 할 수 있어. 그래, 우리 아들,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용기를 주는, 다음에 언제 이걸 좀 더 다룰 건데, 용기를 주는 의식의 전환점을 가지 않으면 아이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일단은 아이의 존재와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아이라는 존재는 고유한 거예요. 아이가 이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 존재로서 이미 충분히 얘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게임을 하든 안 하든 이미 이 아이로서 빛나는 빛을 가지고 왔다는 그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부모한테.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아이가 너는 학생이잖아 라는 역할로 보기 때문에 너는 학생인데 게임만 하면 어떡하니? 이렇게 해서 아이를 계속 상처를 주게 되죠. 그러니까 존재와 역할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아이를 존재로서 잘 존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학생이라는 역할을 못한다는 그런 프레임으로 부모가 보기 때문에 계속 상처를 주게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내 존재를, 빛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학생으로서는 난 용기도 없고 뭐 내 의식 레벨이 점점점 불이 어두워져서 저 밑에 가 있는데 아무리 부모가 큰 소리를 치고 야단을 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전혀 그 불이 밝아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아이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구나. 우리 아이는 빛 자체구나. 사랑의 빛으로 이 아이는 왔구나. 다만 이 아이가 지금 긍정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약간의 조금 내가 불편한 감정을 보이고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내 아이의 불이 좀 어두워져 있구나. 그럼 나는 이 아이의 불을 어떻게 밝게 다시 밝혀줄까? 이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용기를 준다는 것은 존재와 역할에 대한 구분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의 존재를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모든 인간 안에는 미덕의 빛이란 게 존재해요. 여기 제가 52가지, 세계에서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모든 인간 안에는 이 52가지의 어떤 미덕이 들어있다. 아름다운 선함이 들어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아이의 미덕의 빛을 먼저 찾아줘야 돼.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캡처를 해놨다가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사진을 찍어서 캡처를 해서 우리 아이 안에는 오늘 내가 가장 걱정되는 아이 하나를 찾아서 우리 아이 안에는 이 52가지의 미덕 중에 우리 아이 안에는 어떤 빛이 있는가를 5가지를 오늘 꼭 찾으세요.
꼭 다 찾으시고 영어로도 이렇게 이것을 써놨으니까 필리핀 엄마들이라든 영어권 분들은 이 52가지 미덕 중에 우리 아이의 미덕을 5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하고 이렇게 멀어져 있는, 말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어떤 관계도 끊어지고 말도 안 되고 희귀고머리가 되어 있고 같이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모든 가족과도 단절되고 이런 애들도 많거든요, 지금. 그럼 이런 아이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게 우리 부모들의 고민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물론 여러분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시면 좋겠지만 편지 쓰기를 권유를 해요. 편지 쓰기를 권유하는 것은 어떻게 편지를 써야 되냐. 먼저 여러분의 자국어로 편지를 써셔야 돼요. 한국어로 어렵기 때문에 자국어로 써 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기쁨, 그 감사, 그 환희, 그 감동, 그런 것을 쭉 쓰시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 행복했던 추억들, 그런 에피소드들, 그런 추억들, 할머니 집에 갔던 거, 너랑 어디 아빠랑 놀러 갔던 거, 네가 얼마나 형아랑 놀면서 그 친절한 행동을 보였던 거, 이런 것들을 쭉 에피소드를 쓰면서 네가 이렇게 빛으로 엄마 인생이 왔는데, 네가 이렇게 사랑의 빛으로 엄마 인생에, 엄마 아빠 인생이 왔는데 엄마가 너를 존재의 빛으로 보지 못하고 너를 네가 크면서 네가 학생이다 뭐다 하는 역할의 빛으로 역할로서 보면서 너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엄마가 혼동을 해서 너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다. 그래서 네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네 마음에 닿지 못해서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한번 고백의 편지. 그러나 엄마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엄마 인생에 아주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네 인생에, 내 엄마 인생에 네가 태어났다는 것이 엄마가 가장 잘한 일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엄마가 된 게 제일 잘한 일이잖아요. 그런 걸 쭉 고백을 하면서 아이가 잘한 것들, 아이가 내게 잘한 것들에 대한 인정과,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엄마가 이런 부분은 너를 봤을 때 조금 아쉬웠어. 이런 부분은 네가 조금만 엄마한테 말을 좀 해주고 엄마한테 그런 마음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이제 엄마의 부탁까지. 그러나 네가 지금 건강하게 그래도 엄마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네 존재로서 엄마는 너무 감사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한번 아이에 대한 편지를 써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번 편지를 썼다고 해서 애가 마음을 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지만은 아이들이 이것을 이제 쓰고 나면은 나중에 그걸 봐요. 그때 안 봐더라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주기적으로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그 아까 미덕 카드에서 오늘은 우리 아들의 친절의 미덕이 빛났네. 친절의 미덕을 엄마가 칭찬해주고 싶어. 오늘 엄마 설거지 도와줘서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피드백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부정적인 행동 무시하는 거예요. 너 게임 좀 그만해.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통제권은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스스로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지, 여러분들이 이미 이렇게 말을 걸지 못할 정도로 악화됐을 때는 아이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통제권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임을 하거나 다른 걸 하거나 엄마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런 것은 그냥 놔두고, 잠깐이라도 아이가 어떤 빛을 보였을 때, 잠깐이라도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럴 때 잘 관찰해서 그것을 탁 낚아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들 오늘 엄마하고 이렇게 눈 마주칠 수 있어서 고마워. 우리 아들 얼굴 오랜만에 보니까 엄마가 너무 좋다. 이렇게 그 잠깐에 반짝 빛나는 그 빛을 탁 잡아서 아이는 아무 반응을 안 하더라도 그걸 끊임없이 그것을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문자로 우리 아들 오늘 우리 아들 예쁜 얼굴 보니까 엄마가 힘이 났어. 아들아, 밥은 먹고 해. 엄마가 언제나 너 사랑해.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엄마는 엄마의 따뜻한 사랑의 빛을 비춰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 편지를 썼다고 해서 아이가 이게 이 얼어있던 아이가, 이 얼음 속에 갇혀있는 아이가 녹지 않아요. 20년간 여러분이 만약에 상처를 줬다면 20년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 정도의 각오로 끊임없이 따뜻한 빛을 비춰야 된다. 이것이 결국은 엄청난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을 해줘라.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뭐냐면은 내 아이의 미덕을 5가지 아까 거기에서 찾아봐라. 그래서 제가 이거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우리 딸이 이거 다, 저의 모든 강의안은 그 컴퓨터 게임 중독이었던 우리 딸이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집도 이게 자유로울 수 없어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도 게임을 엄청나게 했고, 우리 딸도 거의 PC방에서 찾아오고 어렸을 때 맨날 그랬어요. 제가 일하다가. 그랬는데 결국은 그 PC방에서 찾아왔던 그 딸이 엄마의 모든 숙제와 엄마의 모든 일과 모든 걸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덕 찾기를 서로 했는데, 우리 딸이 엄마 미덕 5가지만 좀 찾아줘 볼래? 했더니 엄마는 5가지 찾기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엄마 미덕 이렇게 찾아준 거야.
엄마는 유연성이 있고, 엄마는 창의적이고, 엄마는 항상 이상을 품고 있고, 엄마는 책임감이 높아요. 그리고 엄마는 사랑이 많고, 이해심이 많고, 사려가 깊고, 인내심이 많고, 또 부지런하고, 또 탁월성이 있고, 끈기 있고, 열정이 많고, 정의롭고, 용기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울었어요.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직접 이런 것을 찾아주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땠다고요? 네, 한때는 게임 중독 아이였답니다. 그러나 지금 엄마 아빠가 꾸준히 기다려주고 늘 믿어주고 했던 지금 너무너무 빛나는 아이가 되어 있고요. 엄마의 모든 일들을 수호천사가 돼서 다 도와주고 나의 모든 강의 자료는 다 우리 딸이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빛나게 아이들이 커가니까 핵심은 우리가 부모가 자기 삶을 잘 건강히 살면서 아이들에게는 내 아이 안에 어떤 보석이 숨어 있을까 그것만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앞으로 이제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걸 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 아이 게임하는 아이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짧은 시간 안에 이야기를 두서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여러분, 뭐,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면 여러분 잘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 달에 다시 또 우리 기쁘게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